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부터 책을 읽어주는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책으로 전쟁과 평화의 역사라는 책을 골라봤습니다. 이어북스에서 출간됐고요. 게르하르트 슈타군이 지었고 장희경 님이 옮겼습니다. 이 책의 부제는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평화는 왜 어려운가? 전쟁의 역사에서 평화를 배우다. 전쟁과 평화의 역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입니다. 책은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출간이 됐고요. 독일 최고의 평화 교과서로 불린다고 합니다. 작가는 게르하르트 슈타군이라는 분이고요. 1952년 독일에서 태어나 동문학과 종교학을 공부했다. 저명한 저널리스트로서 독일의 주요 일간지와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등 지식세계 전 분야에 정통한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으로도 유명하다. 각종 도서상과 작가상을 수상했으며 그의 저서들은 유럽 15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의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 대표 저서로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왜 생각을 키우는 세상의 모든 질문, 생명의 설계도를 찾아서, 유혹하는 우주, 알수록 재미있는 날씨 이야기 등이 있습니다. 번역하신 장희경님은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셨으며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독일 하노버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옮긴 책이 상당히 많습니다. 게르하르트 슈타군의 종교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이 책도 역시 번역을 하셨고요. 세계사, 나무 수업, 동물의 사생활과 그 이웃들 등등등 해서 주로 독일 책을 많이 번역하시는 분 같습니다. 저자의 들어가는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세상은 전쟁이 끊이지 않는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평화롭기 그지없다. 검은 우주를 배경으로 희고 푸른 진주처럼 빛나고 있다. 지난 수십억 년 동안 이 아름답고 둥근 우주선은 제 궤도를 잃지 않고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해 왔다. 대단히 오랜 시간이었다. 우리의 태양계에는 지구 말고도 7개의 행성이 있다. 그것들 역시 아름답다. 그 중에서도 부드러운 고리를 허리에 걸친 특이한 모양의 토성이 가장 눈에 띈다. 그러나 지구 외에는 모두가 죽었다. 그 행성들 전부 승객이 없는 빈 우주선이다. 우주에 관해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에 따르면 지구의 생명력은 엄청난 예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주의 기적이다. 지구, 그와 더불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과 동물, 식물은 아주 특별한 존재다. 인간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지구라는 우주선을 소중히 여기고 아껴야 한다. 때문에 지구 우주선의 승객들이 평화롭게 지내며 서로를 돕고 공동체를 위해 각자 최선을 다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모든 사람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만 지구 우주선은 아무 탈 없이 운항할 수 있다. 이 우주에서 지구를 대체할 우주선을 찾지 못했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옮겨갈 방법이 아직은 없기 때문이다. 인류는 지구라는 우주선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에 승객들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 우주의 심연 곳곳에서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우주는 사실 생명의 극도로 적대적이다. 그러므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우주선을 생명의 적대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지구라는 우주선에는 지구의 아름다움과 가치, 지구가 단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줄 모르는 승객들이 타고 있다. 우주선을 잘 보존하고 안전 시스템, 예를 들어 대기 오염 문제를 점검하는데 힘을 쏟기보다는 파괴하고 망치는 데 혈안이 된 한심한 승객들이다. 스스로를 죽음으로 내몰고 동족을 말살하려는 승객들이 우주선에 타고 있는 셈이다. 그것도 모자라 지구의 승객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계속 다툰다. 무시무시한 살인 행각도 서슴지 않는다. 인간들은 그 잔혹한 행위에 이름까지 붙였다. 바로 전쟁이다. 전쟁이라고는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외계인이 지구에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는 그들에게 이 괴상망측한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전쟁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라고 그들은 물을 것이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입맛만 다시며 계면적인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평화를 사랑하는 외계인은 서둘러 지구를 떠날 것이고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전쟁 없이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말 것이다. 어쩌면 창조주가 건망증이 심해서 그들에게 공격 본능을 심어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공격 본능이 지능과 결합하면 아주 위험한 칵테일이 된다. 동물들은 서로를 공격하지만 전쟁을 하지는 않는다.
전쟁은 인간의 전매 특허인 것 같아. 역설적이게도 인간은 그 완벽한 비인간성을 통해 완벽하게 인간적이다. 인류 역사의 상당 부분은 전쟁의 역사다. 물론 다행스럽게도 인류가 전체가 피로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행과 미덕도 전쟁을 통해 저지른 만행에 비한다면 금세 빛이 바래고 만다. 전쟁을 통해 인간은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짓거리들을 저질러 왔다. 전쟁보다 나쁜 것은 없다.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한 파괴 행위이다. 그렇다면 왜 전쟁을 할까? 이것이 이 책의 기본 질문이다. 우리는 자연이라는 통로를 거쳐 이 질문에 접근해 보고자 한다. 자연은 전쟁을 할까? 인간에게 내재한 호전성은 자연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일까? 나아가 이 책은 놀이와 운동 경기, 예술을 통해 드러나는 전쟁의 문화적 변형들을 살펴보고 전쟁과 종교의 불행한 결합을 관찰해 보고자 한다. 사랑과 평화를 역설하는 종교들이 오히려 이 세상에 증오와 불화를 안겨준다는 사실은 참으로 비극적인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또 이성의 시대, 계몽주의와 더불어 전쟁을 학문으로 승격시키고자 했던 인간의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전쟁을 이성적으로 치러 승리를 거두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오랜 고민을 들여다본다. 그 다음으로 식민지 전쟁, 내전, 테러, 모든 파괴 세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전면전 등 전쟁의 다양한 형태를 알아볼 것이다. 세 번의 깊이 읽기에서는 유럽 역사상 세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전면전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30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이 그 전쟁들을 일으켰는지, 왜 그 전쟁들이 그토록 참혹했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볼 예정이다. 끝으로 향후 전쟁의 발전상을 예상해 보면서 쓸데없는 희망은 접고 냉철한 시선으로 다시 한번 미래를 바라보고자 한다. 인류의 영원한 평화가 정말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을 마무리할 것이다. 한 가지만은 분명하다. 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궁극의 대답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희망적인 대답이라면 더욱더 그렇다. 그러나 그 때문에라도 인간의 내재한 전쟁의 요인을 탐구하고 전쟁을 인간 스스로 책임져야 할 악행으로 또 피할 수 없는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이런 바보 같은 짓거리를 멈출 수 있을 테니까. 게르하르트 슈타군. 이제 목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이은 영상을 통해서 각 장에서 대표할 만한 글을 하나씩 골라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폭력을 좋아하는 걸까? 두 번째, 놀이와 예술로서의 전쟁. 세 번째, 왜 교황은 전쟁을 부르짖었는가? 네 번째, 전쟁에 이성과 과학이 도입되다. 다섯 번째,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할까? 여섯 번째, 인간을 위한 전쟁은 없다. 일곱 번째, 테러와 내전. 여덟 번째, 미래의 전쟁은 어떤 것일까? 아홉 번째, 정말 평화로운 미래가 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되어 있는 국가로서 아직도 휴전, 그러니까 전쟁 중인 상태죠. 물론 잠깐 쉬고 있긴 하지만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었던 독일 사람이 이 책을 썼다는 점에서 참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봐야 될 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과 평화의 역사 제1장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1장의 제목은 인간은 폭력을 좋아하는 걸까? 라고 되어 있고요. 자연은 전쟁을 가르치는가? 동물은 전쟁을 하지 않는다. 과연 전쟁이 삶의 일부일까? 전쟁의 원형 사냥. 전쟁은 남자들의 일. 이렇게 총 5개의 순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과연 전쟁이 삶의 일부일까? 라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전쟁이 삶의 일부일까? 사회 진화론은 다윈 이전에도 존재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는 자신의 저서에서 전쟁이 자연권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물론 부당한 전쟁도 있다. 흘리지 말았어야 할 피를,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을 피를 흘린 전쟁이다. 그럼에도 전쟁이 꼭 필요하고 피할 수 없으며 정당한 경우가 더 많다.
영주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지켜주어야 한다. 또 자국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들고 유럽 열강들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군주의 의무는 신민들을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프리드리히 2세가 말한 전쟁의 자연권이란 국가의 자국 방어권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라면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그리하여 두 차례에 걸친 슐레지엔 전쟁에서 프로이센은 오스트리아가 줄곧 탐내던 슐레지엔을 합병했다. 7년 전쟁이라는 명칭으로 더 유명한 3차 슐레지엔 전쟁에서 프리드리히 2세는 작센을 점령하면서 대학살을 자행했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는 이 대학살을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았고 스스로 정당하다고 믿었다. 러시아, 프랑스와 동맹을 맺은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을 공격하려 했던 것이다. 따라서 프리드리히 2세로서는 선제 공격, 즉 예상되는 적의 공격을 앞질러서 급습을 감행했다. 물론 실제로 위협이 있었는지 아니면 자신의 정복욕을 위장하기 위한 핑계였는지는 불분명하다. 히틀러조차 자신이 일으킨 제2차 세계대전을 자국 방어로 정당화했다. 프리드리히 2세와 히틀러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방어권이 개인은 물론 민족과 국가에도 적용되는 일종의 자연권이었던 것이다. 프리드리히 2세는 다른 곳에서도 전쟁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서 그가 말한 전쟁은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전뿐만 아니라 전쟁 그 자체를 의미했다. 전쟁은 자연적이며 언제나 존재해 왔기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대들은 열렬히 전쟁을 반대한다. 물론 전쟁 그 자체는 참혹하다. 그러나 전쟁은 주기적으로 등장하고 지금껏 한 세기도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웠다고 자랑할 수 없기에 전쟁은 세계 질서 안에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신의 여타 징벌들처럼 그저 하나의 약에 불과하다. 만일 그대들이 영원한 평화를 이루고 싶다면 내 것이 없고 군주와 장관과 신하가 모두 합리적이고 이성에 복종하는 이상세계로 가야만 할 것이다. 그대들은 이 지상에서 우리의 전통이 거슬러 올라가는 한 언제나 전쟁이 있었듯 앞으로도 전쟁이 늘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전쟁은 질병과 죽음처럼 삶의 일부이다. 전쟁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다.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동물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기 때문에 전쟁을 모른다고 했다. 가축에게 먹일 충분한 풀과 농사지을 충분한 땅을 원한다면 이웃의 땅을 조금 떼어내야 할 것이다. 그러자면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플라톤이 보기에 전쟁은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다. 훗날의 사상가들은 플라톤과 달리 전쟁 그 자체를 위한 전쟁도 드물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쟁 자체가 전쟁의 목적인 것이다. 흥분, 엑스터시, 도취, 젊음의 열광, 영웅이 될 수 있다는 꿈은 시대를 불문하고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몰았다. 하지만 젊은이들의 부질없는 낭만과는 상관없이 사실상 전쟁의 최우선 목표는 영토 확장과 권력 확대이다. 강탈할 수 있는 타국의 재산도 전쟁의 유혹을 부추긴다. 자기 주장보다는 영토 확대와 치부가 전쟁사를 좌우하는 것이다.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는 생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 이 공간을 다른 민족이 점령하고 있을 경우 어쩔 수 없이 그 공간을 두고 전쟁을 벌인다. 인간이 문화가 끝없는 전쟁이 사슬에서 탄생하고 발전해왔기에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민족 간의 교류가 늘 전쟁을 동반한다고 생각해왔다. 사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소수의 예외는 있다. 전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민족이 있다. 이누이트가 대표적이다. 그들이 전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그들이 살고 있는 얼음 황무지에서는 권력과 영토를 추구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많이 가지거나 더 나은 것을 가진 그룹도 없었다. 모두가 바다가 주는 선물을 먹고 살았다. 그러나 이누이트 역시 여러 가지 이유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들에게도 살인은 낯선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누이트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학살한다거나 한 마을 주민이 모조리 다른 마을 주민의 노예가 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다. 조직적인 학살이라는 뜻의 전쟁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는 전쟁이 인간의 보편적 행위가 아니라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사실 바빌로니아, 이집트, 그리스 등의 이른바 고도 문화는 잔혹한 전쟁을 통해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병설아 부를 만한 성경 역시 어떻게 하면 적을 완전히 말살할 수 있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적의 수확물을 강탈하거나 모두 불태우고 남자는 모조리 죽인다. 여자와 아이들은 끌고 가 노예로 삼으며 포로는 사지를 잘라 죽을 때까지 고문하고 마을과 도시는 불태워버린다. 시대와 종교를 막론하고 전쟁은 이처럼 추악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성경은 전쟁의 전혀 상반된 모습도 보여준다. 전쟁은 패자에게만 참혹하다.
지배자에게 전쟁은 공포가 아니라 약속이다. 전쟁은 풍부한 전리품과 명성, 명예를 약속했다. 전쟁을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이러한 공포와 약속의 대립 속에서 결정되었다. 어차피 일반 백성에게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승전국의 백성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전쟁이 인류 역사에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다. 전쟁이 인류의 진보를 촉진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대 이집트와 그리스의 찬란했던 문화는 노예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전쟁을 통해 끌고 온 노예들이 굳은 일을 맡아주었기에 이집트와 그리스 국민이 문화적 생산성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고 말이다. 고대의 고도 문화권은 전쟁과 노예 제도라는 기반 위에서 발전했다. 전쟁으로 인해 한 민족이나 국가가 멸망할 경우가 있는가 하면 신생국이 탄생한 경우도 있다. 모든 건국의 시초에는 폭력이 있었고 모든 국가는 폭력 위에 건립되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진리이다. 또 모든 국가는 전쟁이라는 폭력이 오로지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확연히 보여준다. 민주국가라고 해서 결코 예외가 아니다. 어떤 국가를 살펴보건 국가는 전쟁을 모태로 탄생하고 발전했다. 중국 최초의 황국, 진나라는 100년 이상 계속 춘추전국 시대의 전쟁으로 탄생했다. 미 합중국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참혹했던 남북의 내전이 있었기에 탄생할 수 있었다. 프랑스는 100년 전쟁의 와중에 탄생했고 프로이센 왕국과 프로이센 국민의 애국심은 오스트리아, 프랑스, 러시아 세 열강을 상대로 한 7년 전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독일 제국은 프랑스, 특히 나폴레옹 해방전쟁을 주춧돌로 삼았다. 1870년부터 1871년 프랑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직후 독일 제국이 건설되었으니 말이다. 반대로 한 국가가 서서히 와해되는 과정 역시 대부분 전쟁과 함께했다. 1990년대에 해체된 유고슬라비아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이다. 전쟁과 평화는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를 불러내는 듯하다. 전쟁과 평화, 폭력과 인간성의 영원한 등락이 어쩔 수 없이 한 쌍을 이루는 역사의 리듬인 것처럼 말이다.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챕터인 놀이와 예술로서의 전쟁. 그 구성은 어린 시절의 전쟁놀이, 메달과 훈장의 공통점, 유럽의 기사와 동양의 사무라이, 손자가 말하는 최고의 전술. 예술가는 전쟁을 어떻게 그렸을까? 전쟁터는 건축가의 작업장. 이렇게 총 6개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술가는 전쟁을 어떻게 그렸을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가는 전쟁을 어떻게 그렸을까? 동양과 달리 서양에서는 특별한 전술을 개발하지 않았다. 물론 19세기까지 전술이라는 말이 널리 쓰였지만 그마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말이 되어버렸다. 유럽의 장군들은 나폴레옹마저도 자신을 전술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손자병법을 읽다 보면 검술이나 궁술 혹은 아주 일반적인 전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전혀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따라서 전쟁이라는 폭력적 행위를 예술의 차원에 포함하는 것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이는 손자병법의 배경이 되는 심오한 철학적 종교, 즉 불교와 도교가 극도로 평화를 추구하는 종교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두 종교에서 생명 존중은 최고의 위치를 차지한다. 전술을 포함하여 모든 싸움의 기술은 가장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 살펴보면 결국 싸움을 피하는 기술이다. 싸움 기술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을 타인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 전술은 싸움의 윤리를 전제로 한다. 전쟁과 예술의 관계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순수 예술이 전쟁을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쟁과 더불어 터져나오는 원초적 힘 때문이다. 전쟁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대재앙 중 하나다. 전쟁을 통해 발생하는 엄청난 충격은 문학은 물론 조형예술, 음악, 무용, 영화에까지 뛰어난 소재를 제공한다. 전쟁 이야기는 극단적이다. 따라서 긴장과 감동을 불러내기에 아주 적합하다. 호메로스와 셰익스피어, 클라이스트와 그 밖의 수많은 작가들에게 전쟁은 강력한 문학적 매력을 발산했고 예술적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했다. 전쟁을 다룬 모든 고전 대작들은 전쟁에서 죽음을 불사한 영웅들을 위한 찬가다. 반면에 현대의 전쟁 문학은 대부분이 전쟁의 무의미함과 영웅주의의 허물을 고발하고 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히틀러에 저항했던 이들을 포함하여
제2차 세계대전의 전쟁 영웅들은 찬양받지 못했다. 독일 군인들이 영웅적으로 싸웠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은 그릇된 목표를 위해 싸웠고 따라서 그들의 영웅적 행동 역시 그릇된 것이었다. 전면전의 영웅은 광기에 맞서 싸웠던 일반 시민들 뿐이다. 유대인을 비롯하여 나치에게 박해받은 사람들을 숨겨주거나 도피시켜 목숨을 구해주었던 사람들 말이다. 이 조용한 영웅들은 당시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용기만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용기를 내기가 쉽지는 않다. 자기 목숨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를 살아보지 않은 우리 후세대로서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용기 있게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아차, 너무 엉뚱한 곳으로 빠졌다. 전쟁 문학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현대의 위대한 전쟁 문학은 모두가 반전 문학이다. 독일의 최초의 반전 소설은 17세기의 선을 보였다. 그림의 사우젠의 모험가 짐플리치 시무스다. 전쟁을 광기와 원시적인 야만 행위로 그린 풍자 소설이었다. 과거의 전쟁 문학은 전쟁을 신의 자연력으로, 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자연재앙처럼 인간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인간에게 밀어닥치는 사건으로 찬양했다. 전쟁은 어쩔 수 없이 닥쳐오는 고난이기에 이를 이겨낸 인간은 고귀하다. 인간 문화의 원시 신화라 할 수 있는 성경마저도 이미 말했듯 상당 부분이 전쟁 이야기로 채워져 있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는 구약식의 참담한 전쟁이 지금도 성지에서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슬프기 한량없는 현실이다. 인류 문화의 원조 서사시라 할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역시 전쟁 문학이며 작품에 등장한 위대한 영웅들은 결국 모두 파멸하고 만다. 문학의 진정한 영웅은 비극적 영웅이다. 이러한 문화적 유산이 수백 년을 거치면서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신뢰를 들자면 아마 끝이 없을 것이다. 문학에 해당하는 내용은 그림에도 통한다. 고대 이집트 사원의 부조들이나 아테네 아크로폴리스의 판테온 신전에 있는 프레스코 벽화를 시작으로 인류는 수많은 전쟁 그림들을 남겼다. 이탈리아의 천년 고도 아래초에 성 프란치스코 성당에 있는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의 유명한 전투화는 거의 위쪽 끝에까지 아수라장이 된 전장의 장면들로 가득하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사람의 수는 그다지 많지 않지만 그림을 보는 사람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뒤엉켜 싸우는 장면을 연상하게 만든다. 틴토레토는 또 어떤가? 그는 베네치아 공화국이 낳은 전쟁 화가였다. 루벤스도 있다. 상상력이 미쳐 날뛰는 그 유명한 그림 아마존의 싸움이 그러하듯 그는 전쟁 그 자체를 형상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이성화된 신비의 전쟁이다. 실제 전쟁, 다시 말해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담아낸 사람들은 따로 있다. 프랑스인 자크 칼로는 30년 전쟁의 야만성을 충실하게 그림에 담아 후세에 전달했다. 스페인화가 프란시스코 데 고야가 화폭에 담은 전쟁의 모습도 참담하고 잔인하다. 그의 동파나 전쟁의 참화는 프랑스의 스페인 정복 전쟁 당시 고야가 몸소 겪었던 참혹한 면모를 온전히 담아내고 있다. 보는 이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드는 고야의 그림들은 과거의 전쟁과 앞으로 다가올 전쟁 모두를 비판한다. 전쟁의 숭고한 목적 같은 건 있을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인류의 눈을 열어 전쟁의 혐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살인과 고문, 강간, 적에 대한 연민이 조금 더 허락되지 않는 비인간성, 문명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원시성, 그것이 전쟁의 진짜 얼굴이다. 파블로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제외한다면 고야 이후 그 어떤 화가도 그처럼 집요하게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지는 못했다. 문학과 회화에 이어 영화 역시 꾸준히 전쟁을 주제로 삼았다. 그러나 영화의 경우 역사적 사실에 집중하는 대신 열심히 영웅주의 신화를 생산해내고 있다. 고대와 중세의 영웅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일반 군인들에 이르기까지 스크린을 장식하는 전사들의 운명은 큰 감동을 선사한다. 반지의 제왕 같은 전쟁 영화의 매력은 열렬한 반전주의자들조차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영화들에서는 전쟁이 시대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밀어닥치는 운명의 힘으로 그려진다. 영화 속의 전쟁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며 어느 쪽이 선인지 어느 쪽이 악인지가 늘 분명하다. 그러나 실제 전쟁에서 선과 악이 영화에서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경우는 없다. 특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망나니 주인공, 람보가 대표적이다. 을 통해 거짓의 영웅의 이미지를 만드는 할리우드 영화들의 전쟁 찬미는 참고 봐줄 수 있는 수위를 넘어섰다.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팝콘과 콜라를 즐기면서 여가활동 차원에서 감상한다는 것도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영상으로 제공되는 폭력은 특히 청소년들에게 자석처럼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한다. 폭력과 오락이 하나로 결합되어 두 행위 경계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사실 예술과 전쟁만큼 대립되는 것도 없을 것 같다. 예술은 창조하고 전쟁은 파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전쟁만큼 예술적 형상화에 적합한 소재를 많이 제공하는 분야도 드물다. 무기의 소음이 들리면 뮤즈는 침묵한다던 고대 로마인들의 말은 틀린 셈이다. 이로부터 작가와 화가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전쟁터로 달려갔다. 1792년 여름 1차 프랑스 혁명 전쟁에 참전하여 그 유명한 발미포격을 직접 체험했던 젊은 괴테처럼 말이다. 당시 발미 전투는 프랑스 혁명군이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이기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러나 전쟁은 늘 예술의 적이었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창조력이 절정에 이른 시기에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잃었다. 얼마나 많은 천재 예술가들이 제대로 한번 피어보기도 전에 전장의 이슬로 사라졌을까.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 네 번째 시간입니다. 3챕터 왜 교황은 전쟁을 부르짖었는가 라는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장은 총 4개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종교전쟁이 덜 일어난 이유, 신들의 전쟁, 기독교인에 의해 파괴된 기독교 문명, 종교전쟁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늘은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종교전쟁이 덜 일어난 이유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에 비해 동양에서 종교전쟁이 덜 일어난 이유. 종교는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모든 종교는 살생을 금한다. 종교의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 신과 신의 말씀을 향한 사랑. 인간을 향한 사랑은 물론 동물과 식물 등 모든 생명에 대한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사랑과 평화를 가르치는 종교가 증오와 전쟁을 부추긴다니 이보다 더한 모순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지극히 철학적인 힌두교의 바가바드 기타에서 성경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종교의 성서들은 대부분 전쟁을 주요 화제로 삼고 있다. 바가바드 기타에서는 비슈누 신의 인간 형상인 크리슈나가 영웅 아르주나에게 마차를 끌게 하여 전장으로 데려간다. 그러나 자신의 친척과 친구, 스승이 적군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을 본 아르주나는 출정을 망설인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자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그런 나약한 생각일랑 잊고 전사의 의무를 다하라고 다그친다. 크리슈나의 최고 계명은 의무를 다하라. 행동의 성공 여부를 묻지 말아다. 이런 구호 아래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전쟁터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신이 자기 편이라고 확신했다. 따라서 인류 역사의 거의 모든 전쟁은 성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종교의 사제들은 전사들의 무기에 축복을 내려주었고 지금까지도 이러한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신을 따르지 않았던 나치도 똑같은 짓을 했다. 신이 우리와 함께하도다. 나치군의 버클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 신이 자기 편이라고 믿는 군인들이 자신의 행동, 자신의 범죄에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군인들의 이러한 맹목적 충성이 가장 참혹한 결과를 불러온 것이 30년 전쟁이었다. 보병장 카스파 브룸프전은 1643년 임종을 앞두고서 공책을 뒤적이며 이렇게 적었다. 그동안 내가 416명의 남자와 928명의 여자와 56명의 죄 없는 어린아이를 죽였구나. 전투에서 목을 벤 남자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고 500채의 농가를 불태웠으며 800여 명의 처녀를 강간했다. 그렇지만 나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자마자 영원한 복락에 들 것이며 심판의 불꽃을 피해갈 것이다. 단 한 번도 신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고 신이 말씀을 어긴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경에도 신은 전쟁의 동반자로 등장한다. 신은 자신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축복의 땅을 약속한다. 신은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민족, 즉 가나안족이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축복의 땅에 살기 위해서는 힘들고 고단한 전쟁을 거쳐야 하며 정복에 성공한 다음에는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이슬람의 성서인 쿠란 역시 호전적 정신으로 가득하다. 이슬람의 신이 유대교, 기독교의 신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이웃사랑을 열정적으로 실천하고 전파한 예수조차 가끔은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모습을 보였다. 부처 한 사람만이 절대적 비폭력과 느긋한 수동성의 정신을 구현했다. 그러나 부처는 예수보다 비폭력의 자세를 견제하기가 쉬웠다. 훨씬 평화로운 세상에서 활동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말 그대로 전쟁의 한복판에 있었다. 로마가 유대민족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의 참혹한 죽음이 바로 전쟁 상황을 상징한다.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저항하는 수십만 유대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했다. 그렇다면 종교는 사랑의 계명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가 인류사의 일부기에 어쩔 수 없이 전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걸까? 전쟁이 먼저일까? 종교가 먼저일까? 그건 알 수 없지만 처음부터 둘이 공존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성경에도 그런 면모가 엿보인다. 기독교 최초의 전쟁이라 할 수 있는 카인과 아벨의 형제간 대립과 살해는 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인간의 본성인 호전성이 종교에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종교는 자기 모순을 안고 있다. 인간의 선한 면이 승리하도록 돕지만 승리라는 말 자체가 이미 전쟁을 전제로 한다. 사랑과 폭력, 이 둘의 대립은 수많은 종교에 괴로움을 안겨주었다. 물론 종교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동양의 종교가 서양 종교보다 훨씬 평화적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는 일신론과 관련이 있다. 유일신은 다른 신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신의 이기주의는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심지어 다른 종교를 이단으로 몰아붙인다. 반대로 힌두교처럼 많은 신을 숭배하는 종교는 타 종교의 신에게서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더구나 불교와 도교는 애당초 신이 없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종교전쟁이 덜했던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이는 동양의 종교가 교권을 형성하지 않았다는 사실과도 관련이 있다. 동양의 성직자들은 명망을 누렸지만 세속적 권력은 갖지 않았다. 전쟁과 권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전쟁과 평화의 역사 5번째 시간입니다. 4장 전쟁에 이성과 과학이 도입되다. 총 4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략과 전술의 탄생, 실패한 정치가 전쟁을 부른다, 공격과 방어에 대한 클라우제비치의 견해, 나폴레옹과 프리드리히 대왕,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실패한 정치가 전쟁을 부른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클라우제비치의 전쟁론은 전술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반면 조미니는 주로 전술에 관한 원칙과 사상을 발전시켰다. 조미니의 이론이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에 비해 주목을 덜 받은 이유가 그 때문인지 모른다. 현대전에서는 전략이 전술보다 중요하다. 전술은 개별 전투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만 몇 년에 걸쳐 넓은 공간에 치르는 전쟁 전체를 이기려면 치밀하고 유연한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전략에 관해서라면 손자와 더불어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을 능가할 저서가 없다.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의 저서는 현대의 전략적 사고에 큰 영향을 미쳤고 군사 아카데미와 경영자 프로그램에서 널리 읽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조미니보다는 클라우제비치에 치중하여 전쟁론을 다뤄볼까 한다. 전쟁이란 모두 의도적 정치활동이며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가 이성적 전략을 이용하여 주도한다는 진리를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클라우제비치는 조미니에 비해 훨씬 뛰어나다. 물론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 이성과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질문을 던지지 않았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클라우제비치는 나폴레옹의 전투 지휘법에 열광했다. 나폴레옹을 전쟁의 신으로 추앙할 정도였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전쟁은 새로웠다. 무엇보다 전 유럽을 구보로 유린했다는 사실은 군대가 지닌 힘을 새롭게 발견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군대의 규모 역시 이전의 어떤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다. 러시아전에서는 60만 명의 군인을 동원했다. 도전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것이 그의 신조였다. 특히 막강한 수적 우세가 승리를 보장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러시아에 덫에 걸려든 나폴레옹군이 수적 우세로 인해 오히려 큰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말이다. 그보다 50년 전 프리드리히 대왕만 해도 불과 수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전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클라우제비치는 나폴레옹의 성공이 단순히 수적 우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나폴레옹이 프로이센군이나 오스트리아군을 대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상대가 아직 18세기의 전투 방법에 머물러 있는 동안 나폴레옹군은 프랑스 혁명으로 촉발된 새로운 시대의 열매를 전쟁에 활용했기 때문이다. 나폴레옹군은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군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엄청난 힘을 발휘했다. 봉건 군대의 병사들은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 나왔다. 프랑스의 대군은 실제로 거대한 군대였다. 나폴레옹은 프랑스 혁명의 원초적 에너지를 군사적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클라우제비치의 이론에는 전면전에 싹이 숨어있다. 그는 최소한의 폭력만 사용하는 인간 친화적 전쟁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전쟁처럼 위험한 일에서는 선의로 저지른 오류가 최악의 오류가 된다. 근본적으로 클라우제비치는 모든 전쟁이 사회활동이라고 단언했다. 전쟁이 사회 상황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다. 혁명적 사회의 군대는 군주제 사회의 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전쟁을 하며 민주주의 사회의 전쟁 방식은 독재 사회와는 다르다. 그러므로 전쟁의 형태는 전쟁을 하는 사회의 정부 형태에 좌우된다. 이로써 전쟁의 주체는 백성이 아니라 국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정부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 전쟁은 국가에 의해, 국가를 위해, 국가에 맞서 실행되는 조직화된 폭력이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폭력이 존재하지만 그 대부분은 전쟁이라 불리지 않는다. 군대는 전쟁을 통해 목적을 이루려는 정부의 수단이다. 그러므로 군대는 정부가 군주제이든 공화제이든 독재이든 형태를 불문하고 정부에 봉사하는 군사 조직이다. 군대는 대부분 남성인 병사와 병사들이 사용하는 군수물자로 구성된다. 병사는 국가의 이름 아래 합법적으로 무장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목적으로 모집되고 교육을 받고 병영에 기거한다. 병사들이 제 능력을 발휘하려면 훈련이 필요하다. 또 군복을 입고 있어야만 군인으로 인정을 받고 군복을 입고서만 전투에 참가할 수 있다. 병사들은 공공연하게 무기를 소지한다. 그리고 병사들의 행동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나 방금 설명한 내용들의 출전은 클라우제비치의 책이 아니다.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전쟁의 규칙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다. 그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다. 다시 클라우제비치에게 돌아가보자. 그는 전쟁을 폭력행위로 보았고 이런 폭력을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전쟁 중에는 폭력이 독립적인 생물체처럼 제 스스로 그리고 저절로 고조된다. 때문에 철학자 칸트는 전쟁은 전쟁으로 죽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의 나쁜 인간을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전쟁은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군대로 공격하고 공격을 당한 국가가 다시 군대로 방어태세에 돌입할 경우에 발생한다. 공격만으로는 전쟁이 성립되지 않는다. 방어가 있어야만 전쟁이 시작된다. 두 나라가 서로의 국경을 인정하는 동안에는 평화가 유지된다. 국경을 침범할 경우 전쟁의 원인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과 평화는 두 국가 사이의 국경 정하기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는 평화와 전쟁을 제외한 제3의 상태가 불가능한 조건이다. 국가 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외교 정책의 일부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 또한 외교 정책의 일부로 보았다. 혹은 그의 명언대로 전쟁은 다른 수단을 이용한 정치의 연속이다. 전쟁은 정치의 일부이며 사회활동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중요한 주장은 여기에서 나온다. 전쟁은 정치적 상황에서 출발하며 정치적 동기를 통해 유발된다. 정치는 전쟁 행위 전반에 스며들어 있고 전쟁의 경과를 통해 변화를 겪는다. 그리고 한 가지 사실만은 변함없이 분명하다. 군대는 정치에 예속된다는 점이다. 물론 전쟁이 정치의 일부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정치의 실패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무능력이 전쟁을 낳는다는 뜻이다. 근본적으로 정치의 주된 임무는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는 전쟁론의 서두에서 전쟁을 결투에 비유한다. 결투에 나선 사람은 상대에게 폭력을 가하여 억지로 자신의 의지를 달성하고자 한다. 최우선 목표는 상대를 쓰러뜨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 상대에게 강요하는 폭력 행위이다. 클라우제비치는 폭력에는 고삐를 끊고 끝까지 가려는 성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한쪽이 다른 쪽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상대에게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쪽은 다른 쪽에게 전쟁의 법칙을 강요한다. 폭력에 끝까지 가보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치는 이렇게 말한다. 상대를 쓰러뜨리려면 자신의 힘을 상대의 저항력에 맞춰 조절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자신의 힘은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에 의해 좌우된다. 원래 의미의 병력과 땅과 백성이 있는 나라, 그리고 우방이 그것이다. 안녕하세요. 택작가입니다. 오늘은 게르하르트 슈타군의 전쟁과 평화의 역사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챕터인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가난할까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챕터는 총 5개의 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식민지 전쟁은 왜 잔혹할 수밖에 없는가? 아프리카의 눈물, 야만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룰, 식민지 열강들, 생각 없이 국경을 긋다. 이 5개 중에 오늘은 아프리카의 눈물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눈물. 지난 130년 동안 식민 정책으로 그 어느 곳보다 고통을 겪은 대륙은 아프리카였다.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는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잡아다 신세계 오지의 농장으로 끌고 갔다. 북브라질과 카리브해 연안, 훗날에는 미국 남부의 농장과 광산에서 노예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부를 일구었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들을 노예로 만든 사람들은 유럽인이 아니었다. 아랍과 아프리카의 노예 사냥꾼들이 가엾은 사람들을 잡아 유럽에게 팔았던 것이다. 적지 않은 아프리카 종족이 수백 년 동안 이웃을 노예로 삼아 권력을 쥐었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배계급 대부분이 노예제도 시절 그런 사냥꾼들의 후손이다. 유럽의 농장주와 하수인들은 350년 동안 1100만 명의 노예를 서아프리카 해안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수송했다. 가죽이나 물건처럼 갑판 밑에 몰아넣고 물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끌고 가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가 엄청났다. 죽은 사람은 물론이고 병이 들어도 무조건 바다로 던져졌다. 그나마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고 파는 물건으로 전락하여 착취를 당했다. 가혹한 노동으로 목숨을 잃거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학대를 당하다가 죽었다. 유럽의 초기 식민 정책 때만 노예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슬람 세계도 유럽인 못지않게 많은 흑인을 노예로 삼았다. 7세기와 8세기에 숨막히는 속도로 탄생한 이슬람 제국이 정복 전쟁으로 형성된 식민 제국이었기 때문이다. 이슬람 제국의 영토는 서쪽으로 스페인에서부터 북아프리카와 소아시아를 거쳐 동으로 인도까지 뻗어 있었다. 이렇게 땅이 엄청나게 넓다 보니 노예 수요도 엄청났다. 쿠란은 성경과 마찬가지로 노예 제도를 범죄로 보지 않는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지역이 확대될수록 아프리카는 노예의 주 공급처가 되어갔다. 이슬람 세력이 아프리카로 들어가 전쟁을 한 이유도 오로지 노예를 얻기 위해서였다. 신앙의 확대는 부차적인 이유였다. 이미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도 목격할 수 있는 노예 전쟁은 권력이나 명예, 영토를 목적으로 하는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었다. 전쟁의 목적은 오로지 정복한 땅의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사람 씨앗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주민들을 모조리 끌고 가 버리지는 않더라도 그것의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정체성은 완전히 파괴되고 만다. 그러니 민족 말살이라는 말을 써도 전혀 과장이 아니다. 이슬람과 유럽의 식민 정책은 지금까지도 아프리카에 심각한 상처로 남아있다. 125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노예 사냥으로 사라진 사람은 4천만 명이 넘는다. 이처럼 초기 이슬람의 식민 정책과 유럽의 식민 정책은 아프리카의 노예화를 낳았지만 19세기 유럽의 후기 식민 정책은 노예 제도를 종식시켰다. 특히 교회의 지배계급과 달리 노예 제도를 비기독교적이라고 비판했던 유럽의 소수 기독교인들이 큰 공을 세웠다. 유럽 열강들은 자기들끼리 아프리카를 분할한 뒤 짧은 기간 안에 노예 무역을 금지했다. 그 이유는 식민지의 경제적 수탈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런 행위 역시 비기독교적일 수 있다는 비판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서구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를 종식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만은 강조할 만하다. 민주주의와 더불어 서구 문화의 위대한 정치적 업적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노예제 철폐 투쟁의 강도가 가장 강했던 곳은 북아메리카였다.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이어진 노예제 철폐 전쟁으로 36만 명의 미국인이 목숨을 잃었다. 전쟁의 시발점은 북부 지역 주의 자유교회,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에서 시작된 반노예제 운동이었다. 이슬람 세계에서는
아직도 노예제도가 완전히 철폐되지 않았다. 특히 예멘, 모리타니,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같은 아라비아 국가에서는 아직도 노예제도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도 수단의 상황이 가장 열악하다. 이슬람 지배 계급은 아랍 기병대를 이용하여 흑인 종족을 착취하고 노예로 삼는 인종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